문자로 세상의 프리즘을 만들어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라는 배를 띄워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번에 나눌 독창적인 이야기입니다. 밤은 풀어지지 않는 짙은 먹물처럼 깊었고 박지훈의 낡고 허름한 빌라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 한서윤은 그의 집,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좁은 손님방에 누워 있었다. 등 아래 딱딱한 침대 때문에 등골이 욱신거렸다. 남자친구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역사가 깊다고 할 만한 이 낡은 투룸에서 묵는 것은 처음이었다. 박지훈과 사귄 지 1년. 그는 내게 늘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자 가정 형편은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나는 그의 독립심과 열정을 높이 샀다. 심지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상에 우리 집 배경이 아닌 나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진짜 가정 환경을 조심스럽게 숨겼다. 우리 집은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이 평범한 중산층이며 부모님은 은퇴한 교사라고만 말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시금석이자 우리 관계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었다. 하마터면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을 뻔했다. 오늘 밤 박지훈은 유난히 열정적이고 긴장해 보였다. 그는 쉴 새 없이 결혼 후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고 아파트 전세금을 거의 다 모았으니 곧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집이 좁아 부모님 보시기에 민망하다며 나를 손님방에 재우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마치 예의를 아는 신사처럼. 하지만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나는 아주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착각이거나 이웃집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가 박지훈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그의 어머니 만날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서윤아, 앞으로 여기가 내 시댁이란다라며 인자한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깊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거실에 모여 대체 뭘 하는 걸까? 형언할 수 없는 직감에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방문 쪽으로 향했다. 낡은 방문은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고 문 아래에는 제법 큰 틈이 있었다. 거실의 어둑한 불빛과 억눌린 대화 소리가 간간히 새어들어왔다. 나는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처럼 숨소리마저 최대한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귀는 레이더처럼 쫑긋 세우고 문 밖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려 했었다. 먼저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흥분과 탐욕이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였다. 엄마, 아빠, 형, 형수, 지연아, 다들 조용히 좀 해. 걔 잠든 거 확실해? 걱정 마라, 지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냉혹하고 약삭빠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개방불 꺼진 거 한참 전에 확인했어. 자기 전에 준 우유에 약 좀 탔거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잘 거다. 순간 머리털이 쭈뼛었다. 잠들기 전 시어머니가 잠이 잘 올 거라며 특별히 가져다 준 따뜻한 우유 한 잔. 나는 그 세심함에 감동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남김없이 마셨다. 어쩐지 아까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 했다. 약을 탄 것이었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좋아. 그럼 서둘러서 가족회의 시작하자. 박지훈의 아버지, 늘 과묵하고 순박해 보이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예비 시누이 박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급했다. 오빠,
빨리 본론부터 말해봐. 한서윤 걔네 집 빌딩 세 채가 진짜 1,000억이라고? 잘못한 거 아냐? 평소에 입는 것도 평범하고 쓰는 핸드폰도 최신형이 아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듯 의기양양했다. 진짜야.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알아냈는데. 저번에 걔 아버지가 차 끌고 온 거 내가 몰래 번호판 찍어서 경찰 친구한테 조회해봤거든. 차주 이름이 한태준인데 너희 한태준이 누군지 알아? 태영그룹 창업주야. 뉴스에도 나왔었잖아. 걔네 집 청담동에 있는 그 빌딩 세 채만 해도 지금 시가로 1,000억이 넘어. 다른 자산은 빼고도 말이야. 세상에 1,000억? 큰 형수 최미영이 놀라 숨을 들이켜는 소리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환희에 차 있었다. 지훈이 너 이번에 제대로 된 재벌집 딸을 낚았구나. 봉황을 잡은 거지. 큰형 박동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탐욕스러웠다. 1,000억이면 절반만, 아니 10분의 1만 우리한테 떨어져도 우리 가족 몇 대는 먹고 살겠다. 지훈아, 네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처음에 돈 많은 여자 만나보랬을 땐 싫다더니 이제야 좋은 줄 알겠지? 박지훈이 희죽 웃었다. 형, 처음엔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근데 지내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 옷은 평범하게 입는데 쓰는 화장품 샘플 같은 건 다 최고급 명품이고 가끔 보이는 가방 로고도 진짜였어.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이런 대박이 터질 줄은 몰랐네. 대박? 이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집에 말이야. No.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곧바로 낮아졌다. 말투는 음험하고 단호해졌다. 아들아, 잘 들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걔랑 결혼하는 거야.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서 법적으로 묶어놔야 해. 알아, 엄마. 박지훈의 말투가 갑자기 다정해졌다. 나 걔한테 진심이야. 어서 빨리 우리 집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며느리로 들인 다음에는 시아버지가 나직이 물었다. 곧 며느리가 될 나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이 오직 노골적인 계산만이 담긴 말투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듯 차갑고 치명적이었다. 모든 글자가 얼음 송곳이 되어 내 고막을 뚫고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결혼만 하면 걔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일단 결혼만 하면 사고사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럼 그 1,000억 유산은 남편인 우리 지훈이가 제일 순위 상속인이 되잖아? 그때 돈 손에 넣으면 누가 우리를 알겠어? 우린 그 돈으로 대저택으로 이사가고 우리 지연이도 재벌집에 시집 보내고 형님네 애들도 유학 보낼 수 있어. 이걸 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야. 저 세상으로 보내서 그 네 글자가 청천벽력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는 듯했고 사지가 마비되었다. 극한의 공포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뒤섞여 몸을 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흡혈귀 살인마 가족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나는 아래 십술을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꽉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퍼지고 나서야 겨우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고통 덕분에 끔찍할 정도의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는 척해야 해. 계속 자는 척해야만 해.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결국 1년간의 사랑, 모든 달콤한 말과 배려, 영원을 맹세했던 약속은 전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떠보고 조사했던 것이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한서윤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1,000억 원짜리 빌딩 세 채였다. 인자해 보이던 그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계획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의 온 가족, 그 누구 하나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내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흥분하며 토론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수많은 무딘 칼에 베이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완벽한 바보처럼
이 늑대와 호랑이 무리가 정성껏 파놓은 죽음의 덫에 한 발짝 내디딜 뻔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사람을 잡아먹는 마구리였다. 거실에서는 5 식구가 여전히 목소리를 낮춘 채 흥분하며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사고처럼 보일 수 있을까? 교통사고? 아니면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심지어 배움과 자문을 구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담겨 있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획해야지.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시어머니가 노련하게 말했다. 일단 계명이로 고액상해보험부터 들게 하는 거야. 수혜자는 당연히 지은이로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락사고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걔가 임신해서 몸이 약해졌을 때 의료사고가 나게 하는 것도 괜찮고. 하하하, 역시 엄마가 생각이 깊으시다니까. 박지연이 킥킥 웃었다. 마치 사람 목숨이 아니라 어디로 여행 갈지를 의논하는 것 같았다. 오빠가 억만장자 되면 나 최신형 스포츠카 사줘야 해? 물론이지. 그때 되면 제일 좋은 걸로 사줄게. 박지훈이 흔쾌히 대답했다. 짐승들. 온 가족이 짐승이었다. 끝없는 한기가 나를 감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해? 내 재산을 노리고 내 목숨까지 해치려 해? 우리 한씨 집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다고? 꿈 깨시지. 박지훈, 그리고 뱀 같은 심장을 가진 너희 가족들. 너희가 그렇게 1,000억을 원해? 좋아. 나 한서윤이 너희와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 내가 너희에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뭔지, 탐욕이 과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드는 격이 뭔지, 그리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날이 밝으면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온 가족을 경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 완전히 절망하게 할 일을. 분노와 공포는 점차 극한의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내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명확하고 잔혹한 계획이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너희가 연기를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연기해주지.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한번 보자고. 창밖의 하늘이 짙은 먹빛에서 점차 동이 트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희미한 빗줄기가 낡은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중에 몇 가닥 창백한 빛기둥을 만들어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눈은 건조하고 뻑뻑했고 관자놀이는 지끈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차가울 정도로 맑았다. 그날 밤 나는 지난 1년간 박지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짚어 보았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순간들, 그가 아끼고 아껴 내게 선물을 사주던 모습, 내가 야근할 때 가져다 주던 따뜻한 죽, 자신의 노력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던 모습, 이제 와 보니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위선의 광택으로 뒤덮여 있었다. 역겨웠다. 나를 겨냥한 그 죽음의 세미나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되다 끝이 났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어떻게 내 신뢰를 얻고 결혼 절차를 서두를지, 심지어 사고 발생 후 그들이 꿈에 그리던 거액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 박지연은 벌써 어떤 브랜드의 한정판 가방을 살지 계획하기 시작했고, 형수 최미영은 어느 동네의 빌라 단지가 더 좋은지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단어가 독이 묻은 바늘처럼 내 심장에 박혔고, 박지훈과 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환상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거실이 마침내 조용해지고 박지훈이 소파에서 일부러 내는 듯한 가벼운 코골이 소리만 남았을 때 나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너져서도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다. 분노와 슬픔은 사치였다.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냉정함, 위장, 그리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연기력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모든 연기세포를 동원했다. 조용히 일어나 불을 켜지 않고
희미한 빛의 의지에 방구석에 있는 낡아 보이는 화장대 앞으로 갔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눈빛에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모습으로 나가면 분명 의심을 살 것이다. 나는 힘껏 뺨을 두드려 창백한 피부에 약간의 혈색이 돌게 했다. 그리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보고 입꼬리의 각도를 조절했다. 막 잠에서 깬 듯한 나른함과 달콤함이 섞인 미소처럼 보일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다. 미소가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빛이 중요했다. 모든 증오와 냉기를 깊숙이 숨기고 행복에 잠겨 살짝 철없는 듯한 순진무구함을 연기해야 했다. 좋아, 한서윤. 지금부터 너는 여우주연 상감이야. 오전 7시 30분쯤 밖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때가 왔다. 나는 일부러 방문을 여는 소리,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 등 약간의 소음을 냈다. 화장실에서 나는 찬물로 여러 번 세수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리고 표정을 가다듬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역시나 박지우는 이미 깨어 소파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는 척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꿀이 떨어질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깼어? 잘 잤어? 그 잘생겼지만 지독하게 역겨운 얼굴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그보다 더 달콤하고 순진한 미소가 피어났다. 심지어 애교 섞인 말투까지 섞어서 응, 그럭저럭. 근데 침대가 좀 딱딱해서 익숙하지 않았나 봐. 밤에 악몽도 꾼 것 같고 푹 못 잤어. 나는 일부러 악몽과 잠을 설쳤다는 말을 꺼냈다. 이것은 일종의 역심리전이었다. 먼저 말을 꺼내면 그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내가 단순히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설친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었다. 절대로 그들의 비밀 모의를 들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하게. 박지훈의 눈빛이 알아차리기 힘들게 살짝 흔들렸다. 이내 그는 일어나 내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려 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악몽을 꿨다고? 잠자리를 가리는구나. 미안해.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그의 손길은 마치 독사가 몸을 감는 듯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재빨리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물을 마시러 가는 척 그의 팔을 피했다. 동시에 투덜거리면서도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에이, 괜찮아. 나중에 우리 집 생기면 되잖아. 이 말은 그의 사과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미래의 공동생활에 대한 기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그들 가족은 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결혼을 간절히 원한다고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맞아. 아주 곧 우리만의 집이 생길 거야. 박지훈이 서둘러 약속했다. 그의 눈에 담긴 탐욕은 거의 감춰지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지독하게 뒤틀려 보이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 서윤이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앉아. 아침 다 돼간다. 어젯밤엔 잘 잤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이 늙은 여우가 역시나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약간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심지어 주도적으로 그녀의 팔짱을 꼈다. 그녀의 살에 손톱을 박아넣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어머님,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을 텐데 듣고 보니 정말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요. 아마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봐요. 어젯밤에 주신 우유 너무 진했던 거 아니에요? 마시자마자 너무 졸리더라고요. 나는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우유를 언급하며 그 원인을 우유가 너무 진해서라고 돌렸다. 그녀가 내가 약에 대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눈빛에 안도와 더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어이구, 내가 양 조절을 잘못했나 보네. 우리 서윤이 푹 자라고 그런 건데 다음엔 어머님이 조심할게. 어서 가서 앉아. 오늘 아침엔 네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해놨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나는 눈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었다.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다음? 너희에게 다음은 없을 거야. 곧 박씨 집안의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씩 일어났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뜨거움이 더해져 있었다. 박동훈과 최미영 부부도 열정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아첨과 조급함은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박지연은 더욱 심해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새언니, 새언니 하고 불렀다. 마치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난 친자매인 것처럼 온 가족이 그 낡고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나는 눈앞에 차려진 풍성하다고 할 만한 아침 식사, 노릇하게 부쳐진 계란 프라이, 쌀뜨물이 우러난 흰죽, 몇 가지 밑반찬을 보았다. 어젯밤 그들이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낼 방법을 의논하던 것을 생각하니 지금이 열정적이고 환대하는 듯한 가면이 지독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식욕을 유지하며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동을 서두르게 할 신호를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을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지훈 씨,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말투에는 적절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 어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요즘 혈압이 좀 높으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고생하면 안 된다고 푹 쉬셔야 한다고 하셨다네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5쌍의 눈이 일제히 내 얼굴에 꽂혔다. 굶주린 늑대 같은 빛을 번뜩이며 사돈어른께서 편찮으시다고? 심각한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말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나는 한숨을 쉬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주 실감나게 연기했다. 저희 아버지는 저 하나뿐인 딸이잖아요. 제가 빨리 안정되기를 항상 바라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걸 봐야 마음속에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편찮으시면서 말은 안 하시지만 저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 눈빛에는 하늘이 돕는다는 듯한 환희가 가득했다. 그래, 그래. 어르신들 마음 다 이해하지.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말투는 한층 더 자애로워졌다. 서윤아, 너랑 우리 지훈이 사이 좋은 거 우리 어른들도 다 보고 있단다. 마음이 흐뭇해. 사돈어른 몸도 안 좋으시다니 너희 둘 좀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어르신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맞아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박지훈이 즉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서윤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빨리 너한테 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 아버님, 어머님도 안심시켜드리고 우리 일단 약혼부터 하고 바로 결혼식 준비하자. 어때? 그들이 내가 파놓은 함정에 신나게 뛰어드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얼굴에는 적절한 홍조와 함께 수줍음과 기쁨이 어린 표정을 띄웠다. 정말요?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훈 씨네는 빠르긴 뭐가 빨라. 시아버지가 드물게 입을 열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우리 박씨 집안은 그런 거 안 따져. 너희 젊은 애들만 좋으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맞아요, 맞아요. 최미영과 박지연도 서둘러 맞장구를 쳤다. 그럼 알겠어요. 나는 짐짓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어른들 뜻에 따를게요. 그 순간 나는 맞은편에 앉은 5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안도감과 계략이 성공했다는 환희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사냥감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냥꾼이 이미 총구를 돌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아침 식사는 이처럼 각자 다른 속셈을 품고 겉으로는 화목하지만 속으로는 압류가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나는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행복에 겨워 심지어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순진한 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식사 후 나는 회사에 오전에 중요한 회의 준비가 있어
일찍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박 씨 가족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사라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축하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당연히 쾌히 승낙하며 나를 문 앞까지 열정적으로 배웅했다. 박지우는 굳이 나를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따라 나섰다. 복도에서 그는 나를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이웃이 보면 어떡하냐는 핑계로 살짝 밀어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지독하게 추하고 끔찍하게만 느껴졌다. 서윤아,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줘. 우리 곧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살짝 고인 듯한 더없이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그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미소는 여전히 달콤했다. 차가 출발하고 그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져 마침내 사라졌을 때 내 얼굴의 모든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담함만이 남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비친 내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나는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아빠, 저예요. 일이 생겼어요. 아주 큰일이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겠어요. 아빠랑 엄마, 그리고 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박지훈, 그 집안, 우리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아버지, 한태준의 차분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라, 서윤아. 천천히 말해. 아빠가 있잖니. 그 누구도 내 딸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거다.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택시는 내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평소 살던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심장부, 최고급 주상복합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직행했다. 차는 삼엄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나무가 우거지고 고요하며 호화로운 단지 내부 도로를 달렸다. 박 씨 집안의 낡고 답답한 빌라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탁 트이고 밝았으며 숨 쉴 때마다 돈으로 정성껏 가꾼 풀과 나무의 맑은 향기가 났다. 엄청난 격차에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불과 하룻밤 사이였지만 나는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인간 세상으로 기어 나온 것 같았다. 차가 가장 조망이 좋은 로열동 앞에 멈췄다. 내가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미리 연락을 받은 집사가 공손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씨 가족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인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가씨,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언뜻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60도 파노라마 한강뷰를 자랑하는 로비가 나타났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에는 창밖에 반짝이는 강풍경이 비쳤다. 호화롭고 고요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익숙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마음이 없었다. 어머니 김지수 씨가 이미 현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내 팔을 꽉 잡았다. 서윤아, 괜찮니? 전화로는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성껏 관리한 어머니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자 하룻밤 동안 겪었던 억울함,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터진 두 개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코끝이 찡해지며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목소리가 메었다. 엄마, 여보, 일단 아이 들어오게 해. 서재에서 얘기합시다. 안에서 아버지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고 힘이 있었으며 가장으로서의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졌다. 나는 부모님을 따라 책향기와 묵직한 분위기가 가득한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자단목 책상 위에는 이미 심신을 안정시키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해온 가족의 핵심 변호인 김 변호사님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윤아,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거라. 있었던 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말해다오. 아버지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나를 향할 때는 흔들림 없는 보호의 빛이 가득했다. 나는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가 차가운 손끝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1년 전 우연히 박지훈을 만났던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성실하고 부유함을 탐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진심에 감동했는지, 심지어 내 스스로의 시험에 남몰래 만족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그 곰팡내 나는 손님방에서 어떻게 미세한 소리에 잠이 깼는지, 어떻게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는지, 그리고 박지훈이 어떻게 우리 집 빌딩 세 채가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자랑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만 하면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후 온 가족이 어떻게 흥분하며 살인 계획과 유산 분배에 대해 논의했는지, 그 대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복술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재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감정이 격해져 약간 가빠진 내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며 분노로 몸을 살짝 떨었다. 내가 저 세상으로 보내자는 내 글자를 말했을 때 그녀는 급히 숨을 들이켜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았다. 내 딸, 내 불쌍한 딸, 그들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네가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잃을 뻔했구나. 어머니의 포옹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안도감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처럼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 관자놀이에 솟아난 힘줄, 그리고 폭풍을 품은 듯한 두 눈은 그의 내면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자단목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쾅! 아버지가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찻잔이 진동에 살짝 튀어올랐다. 괘씸한 박씨 집안, 저 세상으로 보내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나 한태준이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온갖 잡것들을 다 봤지만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자들은 처음 본다. 감히 내 딸 목숨에 손을 대려고 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냉정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서윤 양, 대화 내용을 직접 들은 것 외에 녹음 같은 증거는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그들이 눈치챘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나는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 변호사님, 확실해요. 그때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순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외운 거예요. 그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양의 진술만으로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이 아직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고 반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방어? 반격?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 김 변호사님,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요. 이건 살인미수예요.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당장 신고해서 그들을 잡아넣어야 해요. 아버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는 거대 기업 총수다운 치밀함과 잔혹함이 번뜩였다. 신고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신고하면 증거가 불충분해.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어. 그냥 가족끼리 한 농담이었다거나 서윤이가 잘못 들었다고 둘러댈 거야.
기껏해야 공갈 미수 같은 혐의로 수사할 텐데 그 정도로는 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면 몰라도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일격에 끝내야 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며 말을 이었다. 아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대로 신고하는 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1,000억을 원한다고요? 결혼해서 살해하고 상속받는 그 절차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계획에 맞춰주죠. 이 연극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다. 서윤아, 내 말은?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차가운 빛을 띤 눈으로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구상했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지금 제가 음모를 전혀 모르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첫째, 약혼과 결혼을 승낙하고 아주 성대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을 만족시켜서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믿게 하고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죠. 둘째, 혼전 계약서와 재산 공증에 손을 쓰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께서 주도해서 겉보기에는 공정하고 심지어 박지훈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법적 함정이 숨겨진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혼전 재산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아주 까다로운 상속 조건을 달거나 그들이 절대 이행할 수 없는 의무와 연동시키는 거예요. 일이 터진 후에 이 계약서는 그들이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셋째,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결혼식장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비슷한 말을 다시 하도록 유도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등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원히 치욕의 기둥에 못 박히게 만들 거예요. 내 말이 끝나자 서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안쓰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서윤이 고생 많았구나. 하지만 정말 어른이 됐어. 아버지는 내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결단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좋다. 서윤이 말대로 하자. 나한테준의 딸은 아무에게나 당하고 살지 않아. 그들이 놀고 싶다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 김 변호사, 즉시 준비 착수하게. 계약서는 빈틈없이 만들어. 겉으로는 법적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수 있는 조항을 확실히 넣어둬.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님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전문가의 빛으로 번뜩였다. 최고의 민사, 형사 변호사 팀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배경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 상태, 직장, 사회적 관계,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오점까지 전부요. 우리는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과 자원은 얼마든지 동원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써. 이 가족에게 나 한태준의 딸을 건드린 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게. 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이 신속하게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의 차가운 증오는 마침내 배출구를 찾아 강력한 힘으로 변모했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할 뻔한 외롭고 무력한 바보 같은 소녀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막강한 자본과 힘을 가진 한씨 집안이 있었다. 박지훈, 너희는 내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너희가 건드린 건 너희가 감히 상대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아빠, 엄마, 김 변호사님. 나는 일어서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 제가 직접 참여하겠어요.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이 스스로 판무덤 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는지 지켜볼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언제든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계획을 중단해. 그들을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를 나와 나는 넓고 밝으며 햇살이 가득한 내 침실로 돌아왔다. 마사지 욕조에 몸을 담그자 따뜻한 물살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었다. 나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며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가 된 것 같았다. 단지 그 행복 뒤에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울 시내의 고급 오피스텔로 다시 돌아갔지만 매일 박지훈과 아주 빈번하게 연락을 유지했다. 전화기 너머의 내 목소리는 달콤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님과 상의한 시나리오대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 지훈 씨, 우리 아빠 요즘 기운이 좀 나아지셨대. 근데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아빠가 가장 걱정하는 게 내 결혼 문제거든. 엄마가 몰래 말해줬는데 아빠가 나한테 줄 예단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대. 내가 고개만 끄덕이길 기다리고 계신다더라. 아, 그리고 우리 집안의 변호사인 먼 친척 삼촌이 계시는데 아빠가 결혼 전에는 서류 같은 건 정식으로 해두는 게 나중에 오해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 모든 정보는 향긋한 미끼처럼 탐욕스러운 박씨 집안이라는 거대한 악어를 향해 정확하게 던져졌다. 박지훈의 반응은 갈수록 뜨거워졌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급함은 거의 전화기를 뚫고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게 성대하고 있지 못할 약혼식과 결혼식을 열어주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집 친척이나 친구 중에 유력한 인물이 있는지 넌지시 떠보기 시작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하며 부모님은 은퇴한 교사이고 교제 범위가 단순하다고 말해 그들을 더욱 안심시켰다. 역시나 내가 정보를 흘린 지 3일째 되던 날 밤 박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윤아, 좋은 소식이야. 우리 부모님이 사돈어른 몸도 안 좋으시니 서두르자고 하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먼저 약혼식부터 하자. 일단 명분부터 정해두는 거야. 좀 간소하긴 해도 의미는 크잖아. 어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나는 마음속의 냉소를 억누르고 기쁨과 함께 적절한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너무 좋다. 근데 주말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건 지훈 씨한테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우리 둘이 진심으로 함께 하는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빨리 정해둬야 아버님, 어머님도 안심하실 거 아냐. 지훈 씨 말이 맞네요. 나는 감동한 듯 대답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에게 연락했다. 정교하게 기획된 약혼식이라는 대단원의 막이 정식으로 올랐다. 주말 오후 나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너무 화려한 옷 대신 질감이 좋고 재단이 잘 된 아이 보리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가방은 디자인은 수수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단번에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한 모델을 들었다. 화장은 역계해서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행복에 겨운 예비 며느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아버지한테 주는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해 보이지만 디테일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캐주얼 정장을 입으셨다. 어머니 김지수 씨도 심플하고 우아한 차림이었다. 우리 세 식구는 약간의 교양이 있는 평범한 지식인 가정처럼 보였다. 박씨 집안이 얕보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그들이 의심할 만큼 부유해 보이지는 않도록. 김 변호사님은 내 외삼촌 신분으로 동행했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채 꼼꼼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다시 박씨 집안의 그 비좁은 거실로 들어서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공기 중에는
거짓된 활기와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씨 집안 5식구는 모두 얼굴에 과할 정도로 열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실은 정성껏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가득했으며 평소에는 아까워서 마시지 못했을 좋은 술 몇 병도 열려 있었다. 아이고, 사돈어른, 사부인, 어서 오세요. 어서, 이분이 외삼촌 되시는 분이시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시선은 무심코 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들의 가치를 빠르게 평가하려는 듯. 별 말씀을요. 서윤이는 제 친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중대사를 제가 와서 봐야지요. 외삼촌 역할을 맡은 김 변호사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심결에 박씨 집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직업적인 심사 안으로 훑어보았다. 인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박씨 가족은 눈에 띄게 긴장해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위험 있는 분위기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어느 정도 오간 뒤 화제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갔다. 시어머니가 손을 비비며 진심 어린 미소를 띤 채 먼저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 사부인, 외삼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건 두 아이 때문입니다. 지훈이와 서윤이가 서로 사랑하는 건 저희 어른들이 다 보고 있지요.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하니 사돈어른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약혼식부터 해서 이 일을 정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사돈어른께서도 마음 편히 요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연기하듯 기침을 두어 번 하고 흐뭇하면서도 약간 지친 미소를 지었다. 사부인께서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가 짝을 찾는 걸 보니 제 마음속에 큰 짐을 하나 덜어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일은 저희 어른들이 지지해주면 되지요. 박지훈이 즉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아버님, 어머님, 외삼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서윤이에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서윤이가 좋은 날만 보내게 하겠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시의적절하게 말을 이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전문성이 담겨 있었다. 약혼과 앞으로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절차상의 몇 가지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가정이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말하며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부를 꺼냈다. 순간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 뭉치에 집중되었다. 눈빛은 뜨거웠다. 특히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호흡마저 가빠지는 듯했다. 외삼촌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서류인지요? 시아버지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로 혼전 계약서의 기본 틀입니다. 우선 혼전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리입니다. 서윤이네 사정은 저희도 다 알다시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과 부모님의 저축이 주된 재산입니다. 그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현행법상 혼전 재산은 개인 소유에 속합니다. 이 계약서는 양측의 혼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건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요. 그는 서류 한 부를 건넸다. 거기에는 몇몇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물론 가치를 대폭 낮추고 예금액도 상당해 보이지만 1,0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 가족은 그 목록을 돌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최미영과 박지연은 얼굴에 떠오른 환희를 거의 감추지 못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우리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김 변호사님은 화제를 전환하며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말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그리고 여기에는 혼후 재산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보충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많은 가정이 하는 것이고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외삼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긴장하지 말게, 지훈군. 그냥 일반적인 조항들이야. 예를 들어 결혼 후 한쪽이 불행히 사망했을 경우 유산의 상속 순위와 지분을 미리 약정해 둘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부부간의 깊은 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법적인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도 있어. 물론 합의는 양방향이고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지. 그는 특히 불행히 사망,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했다. 나는 시어머니와 박지훈이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역시나 안 그래도 잘 됐다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먼저 내민 도구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 합의서 좋네요. 생각이 아주 깊으세요. 시어머니가 거의 빼앗듯이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사고는 누가 알겠어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우리 서윤이를 위하는 길이죠.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지훈도 즉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외삼촌, 걱정 마십시오.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든 서윤이에 대한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기꺼이 서명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눈뒤에 알아차리기 힘든 냉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다. 좋습니다. 다들 이견이 없으시니 이 계약서들은 일단 여기에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은 양측이 자세히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보험 수혜자, 유산 분배 비율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나중에 정식으로 시간을 내어 다시 상세히 논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죠. 오늘은 약혼식이니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합시다. 네네, 외삼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 씨 가족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태도가 더없이 좋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시종일관 순진하고 수줍어하며 따분한 법률 조항에는 별 관심 없는 모습을 연기했다. 가끔 어른들 말씀 따를게요. 라고 맞장구를 치며 성공적으로 자신을 상황 밖으로 빼내 그들의 경계심을 낮췄다. 약혼식은 이처럼 겉으로는 주객이 모두 즐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꿍꿍이를 품은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박 씨 가족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심지어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했다. 그들은 우리를 아래층까지 열정적으로 배웅하며 김 변호사님이 운전해온 겉보기에는 수수하지만 실제로는 고가인 세단에 우리가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적절히 실력을 보여주어 그들의 탐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차가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를 통해 보니 박 씨 가족 5명이 여전히 아래층에 서서 힘껏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가득했다. 차 안에서 방금 전까지 미소를 짓고 있던 부모님과 김 변호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욕심의 눈이 먼 멍청이들. 아버지가 차갑게 내뱉었다. 그 유산 상속 합의서가 그들에게 채워질 첫 번째 족쇄가 될 것이다. 김 변호사님이 운전하며 말했다. 회장님, 서윤 양, 걱정 마십시오. 계약서의 함정은 이미 다 파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정의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했고 공증사무소와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의 이중인증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숨겨진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그 인증 절차는 우리 손에 있고요. 그들은 재산을 상속받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죄를 입증하는 자백서에 서명하게 될 겁니다. 약혼식 이후 나와 박지훈의 관계는 기이한 가속 모드에 들어갔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며 웨딩 촬영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결혼 세부 사항을 재촉했다. 나보다 더 조급해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행복에 겨워 예비 신랑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예비 신부 역할을 연기했다. 그의 모든 제안에 좋아요, 지훈 씨 뜻대로 해요 라며 달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위장 아래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복수의 기계는 우리 집안의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은밀하게 전속력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김 변호사님이었다. 그는 혼전계약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 계약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의 배경을 더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베테랑 조사원과 변호사 보조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파견했다. 박 씨 집안 전체에 대한 융단폭격식 배경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이유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박 씨 가족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결혼증명서와 재산 상속 계약서를 하루빨리 손에 넣기 위해 신분증 정보, 직장, 심지어 일부 은행 거래 내역까지 거의 아무런 의심 없이 협조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는 셔였다는 것을 몰랐다. 조사 결과는 며칠 만에 속속 내 앞에 보고되었다. 충격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박지훈 본인, 회사에서 쌓아올린 성실하고 노력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포장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직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으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사 재무팀의 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야근 후 함께 호텔로 간 기록이 여러 번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던 충성은 처음부터 웃기는 소리였다. 이 증거만으로도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었다. 시아버지 박만식, 순박해 보이던 이 남자는 과거 직장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리베이트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비록 오래전 일이고 금액도 크지 않았지만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그는 사적으로 불법 사설 토토에 빠져 소에게 사채빚도 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숙자, 악독한 마음을 품은 이 늙은 여자는 경제적인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극도로 미신에 빠져 오랫동안 소위 도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바쳐왔다.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도사에게 아무도 모르게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자문한 적도 있었다. 이 단서는 그날 밤 그녀가 했던 저 세상으로 보내자는 발언과 끔찍하게 연결되었다. 김 변호사님은 이 도사를 중심으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큰형 박동은 그는 중견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회사 자원을 이용해 사적인 거래를 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매매 기록도 있었다. 그의 아내 최미영은 허영심이 많고 각종 대부업체 플랫폼의 우수 고객이었다. 돌려막기로 빚을 갚으며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시누이 박지연, 애지중지 자라니 아가씨는 대학에서 공부는 뒷전이고 각종 부잣집 자제들 모임에 어울리며 허세를 부리다가 상당한 학자금 대출과 카드빚을 지고 있었다. 모두 가족과 박지훈이 갚아주고 있었다. 이 조사 보고서들을 보며 내 마음에는 분노 대신 얼음장 같은 명료함만이 남았다. 역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맞았다. 이 집안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탐욕, 위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들은 나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살찐 양으로 여겼지만 자신들이 이미 온갖 허점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러한 추문들은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해당 인물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시점에 한꺼번에 터진다면 그 위력은 파괴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대부분 도덕적 결함이나 경제 문제에 국한되어 나를 살해하려 한 핵심 범죄와 비교하면 직접적인 충격이 부족했다. 우리에게는 한순간에 그들의 위선을 완전히 찢어밟힐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내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했고 더 위험했다. 나는 결혼 전에 예비 시댁의 생활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고 집안 보안도 걱정된다는 핑계를 댔다. 박 씨 집안의 몇몇 주요 위치에 평범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최신형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장비는 김 변호사님이 특수 경로를 통해 구한 것으로 매우 은밀하고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영상과 음성은 클라우드에 직접 전송되어 암호화 저장되었다. 이 제안은 주말에 박 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천진난만한 말투로 꺼냈다. 어머님 지훈 씨, 나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각이 하나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가정용 CCTV 사례를 많이 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도둑도 맑고 일상도 기록하고요. 우리가 결혼하면 자주 못 찾아뵐 텐데 거실이랑 현관에 카메라 2개 설치하면 저희도 언제든 집안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안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치하면 결혼 준비하는 따뜻한 모습도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박지훈이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섰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서윤이가 생각이 깊네. 엄마, 어때요? 그는 이것이 예비 며느리가 이 집을 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눈에 순간 의심이 스쳤지만 따뜻한 모습과 안심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특히 결혼 준비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이익을 연상시켰고 이것이 단지 어린 여자의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여기게 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마음 씀씀이가 깊구나. 설치해라. 내일 지훈이 시켜서 사오라고 할게. 지훈 씨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제 친구 중에 이쪽이라는 애가 있는데 최신형 최고급 제품을 직원가로 구해줄 수 있대요. 내일 바로 사람 데리고 와서 설치해준다고 했어요. 빠르고 확실하게요.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이 보낸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로 박 씨 집안 거실의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 식당, 그리고 현관에 각각 방향제, 전자시계, 멀티탭으로 위장한 최고급 감시 장비 3개를 교묘하게 설치했다. 박 씨 가족은 내내 옆에서 구경하며 장비의 작고 정교함에 감탄할 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감시망은 조용히 설치되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과 귀가 이제 24시간 내내 이 음모로 가득한 가정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장비가 설치된 그날 밤 나는 암호화된 링크를 통해 우리 집 서재의 대형 스크린으로 박 씨 집안 거실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박지훈을 끌어당기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감도 마이크 덕분에 똑똑히 들렸다. 아들아, 봤지? 저 서윤이라네. 마음이 온통 우리 집에 쏠려 있네. CCTV까지 우리한테 달아주려고 하잖아. 이제 잘 됐어. 제가 시집 오면 집안일이 훤히 다 보이겠네. 박지훈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엄마, 그건 걔가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다는 뜻이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결혼식만 올리면 걔는 완전히 우리 도마 위의 고기야. 스크린에 비친 그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두 얼굴을 보며 나는 영상을 껐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훤히 다 보인다고? 그래, 아주 훤히 보이겠지? 너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말이 심판대에 오를 만큼 아주 선명하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박지훈과 함께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며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호텔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보냈다. 하객 명단은 물론 내가 관리하여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했다. 동시에 나는 박 씨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냉정하게 감시하며 김 변호사 팀이 계속해서 보내오는 더 깊은 차원의 조사 정보를 받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박 씨 가족은 점점 더 흥분했고 말과 행동도 더욱 거침없어졌다. 감시 장비에는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더 많은 장면이 기록되었다. 비록 첫날 밤처럼 완전하고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돈 들어오면 깨끗하게 처리하고 같은 단편적인 말들은 문맥과 결합했을 때 충분히 증거의 사슬을 형성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소리 없이 펼쳐졌고 점점 더 촘촘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박 씨 집안 모든 사람들은 그 그물 안에서 마음껏 연기하며
그들이 꿈꾸던 억만장자의 삶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을 기다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만길 낭떠러지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박씨 집안 역사의 길이 남을 그 결혼식이 예정대로 열리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결혼식 날은 햇살이 눈부신 어느 토요일에 예정대로 찾아왔다.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 꽤 유명한 5성급 호텔 연회장으로 정했다. 이 결혼식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려하고 격식 있는 자리였다. 호텔의 격, 화려하고 낭만적인 현장 장식, 구름처럼 모인 하객들. 물론 이 화려함의 정도는 우리 집안에서 세심하게 조절한 것이었다. 박씨 집안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과하지는 않도록, 그리고 하객들 중 진짜 박씨 집안 쪽 친척은 몇 명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우리 쪽에서 배치한 사람들이었다. 회사의 핵심 임원들, 가족이 신뢰하는 친구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배치한 사복 경찰들까지. 진짜 좋은 연극에는 믿을 만한 관객이 필요한 법이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단장을 했다. 어머니가 내 곁을 지키며 거울 속 앙괴한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윤아, 긴장하지 마. 아빠랑 엄마, 그리고 모든 가족이 내 뒤에 있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긴장 안 해요. 그냥 때가 왔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 때가 왔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죄악을 청산하는 심판의 순간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들은 내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내가 오늘 가장 행복한 신부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수줍음과 기대를 담은 달콤한 미소를 연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이 성스러운 웨딩드레스가 오늘 목격할 것은 맹세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한편 박씨 집안 사람들은 일찌감치 호텔에 도착했다. 스위트룸에 연결된 CCTV 화면을 통해 나는 박지훈이 빌린 비싼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채 억누를 수 없는 더위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짙은 붉은색의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참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가 내 눈에는 지독하게 거슬렸다. 박씨 집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마치 이미 수천억의 재산을 손에 쥔 것 같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꿈에 취해 이 정교하게 짜인 꿈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연회장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레드 카펫을 밟으며 저 앞에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박지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쏟아졌고 하객들은 부러움과 축복의 눈길을 보냈다. 박지훈은 나를 보며 눈 속의 탐욕과 욕망이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려던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계획이 곧 성공하리라는 흥분을 똑똑히 보았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완벽한 신부의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박지훈의 손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씀하셨다. 박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나를 깊이 한번 쳐다보고는 옆으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마음껏 하라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주례는 호텔의 전문 사회자였고 절차에 따라 감동적인 말을 하며 반지 교환 순서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워 보였다. 사회자가 관례에 따라 물을 때까지 신랑 박지훈 군은 신부 한서윤 양을 아내로 맞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박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수없이 연습했을 깊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네, 서약합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신부 한서윤 양은 신랑 박지훈 군을 남편으로 맞아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박 씨 가족은 더욱 숨을 죽인 채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을 보았다. 그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그리고 단상 아래 탐욕과 기대로 가득 찬 그 몇몇 얼굴들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네, 서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웨딩드레스의 장식으로 달려있던 실제로는 초소형 마이크인 브로치를 향해 가볍게 미리 약속된 암호를 말했다. 시작하세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전체 음향 시스템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순간 흠칫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정면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만이 환하게 켜졌다. 원래 나와 박지훈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반복되던 화면이 번쩍이더니 시간 표시가 찍힌 편집된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날 밤 박 씨 집안이 비밀 모의를 하던 장면이었다. 비록 내 방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카메라는 거실에 둘러앉은 5사람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박지훈의 그 선명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 박지훈, 엄마, 아빠, 형, 형수, 지연아, 다들 조용히 좀 해. 걔 잠든 거 확실해? 스피커 시어머니, 걱정 마라, 지훈아. 내가 걔방 불 꺼진 거 한참 전에 확인했어. 자기 전에 준 우유에 약 좀 탔거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잘 거다. 홍.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하객들이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쳐다보고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들었다. 박 씨 집안 5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박지훈은 획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쳐다봤다.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통제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미리 배치해둔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조용히 제지당했다. 스피커 박지훈, 진짜야.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알아냈는데 걔네 집 청담동에 있는 그 빌딩 세 채만 해도 지금 시가로 1,000억이 넘어. 스피커 박지연, 1,000억? 오빠, 이번에 제대로 된 재벌집 딸을 낚았구나. 스피커 시어머니, 음험한 목소리. 결혼만 하면 걔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일단 결혼만 하면 사고사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럼 그 1,000억 유산은 남편인 우리 지훈이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잖아? 이걸 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야. 저 세상으로 보내서. 그 4글자가 천둥처럼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진실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모든 하객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상에 살인 모의잖아. 신부를 죽이려고 했다고? 너무 끔찍하다. 저 가족들 사람 맞아? 1,000억 때문에 미쳤구나. 신고해. 빨리 신고해. 단상 아래에서 경악과 분노, 웅성거리는 소리가 해일처럼 일어났다. 수많은 분노와 경멸,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이 칼날처럼 넋이 나간 박 씨 가족 5사람에게 꽂혔다. 박지훈은 온몸을 심하게 떨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글자도 뱉어내지 못했다. 이마에서 순식간에 솟아난 식은땀만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는 몸이 굳은 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두 손이 그의 내면의 붕괴를 드러냈다. 박동훈과 최미영은 잿빛 얼굴로 본능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숨으려 했다. 박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 끔찍한 대화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듯. 꺼,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박지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으로 달려들었지만 2명의 보안 요원에게 단단히 제압당했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천천히 머리의 베일을 벗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달콤함이나 수줍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평온함과 서슬퍼런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는 사회자가 건네주는 마이크를 들었다.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퍼져나가며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가짜라고, 박지훈 씨? 그럼 나중에 당신들이 어떻게 추락사고나 의료사고를 만들지 논의하던 녹음도 틀어줄까요? 당신들 온 가족이 흥분해서 내 1,000억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떠들던 녹음도 틀어줄까요? 내 시선은 얼음 칼날처럼 박 씨 가족 5사람을 차례로 훑었다. 당신들은 우리 한 씨 집안 돈이 그렇게 갖고 싶었나요? 내가 박지훈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렇게 치밀하게 조사하고 계산하고 계획했나요? 심지어 내가 저 세상으로 갈 방법까지 다 생각해 놨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호한 힘을 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당신들 박씨 집안에 시집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사람의 탈을 쓴 당신들, 이 늑대 가족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의 더럽고 악독하며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해치려는 그 진짜 얼굴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때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김 변호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빠르게 들어왔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 이숙자 씨, 박만식 씨, 당신들은 살인 예비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법의 칼날이 마침내 내려왔다. 경찰들이 박씨 가족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며 박씨 가족 5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통곡했고 박지훈은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말도 안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방금 전까지 억만장자의 꿈을 꾸던 한 가족은 이제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 어둠에 삼켜졌다. 단상 아래에서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그 중에는 우리가 미리 섭외한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박씨 가족의 사회적 죽음은 바로 이 순간 그들이 인생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완성되었다. 에필로그, 심판,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결혼식장의 혼란과 소란은 박씨 가족 5명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우리 한씨 집안에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무대 앞에서의 격렬한 대치에서 무대 뒤에 더 치밀하고 잔혹한 법적 다툼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나는 현장에 남아 동정이나 호기심 혹은 충격에 휩싸인 하객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부모님과 김 변호사님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의 특별 통로를 통해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치욕과 음모의 상징이었던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나는 욕조에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 안는 동안 마치 지난 1년간 묻었던 모든 위선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전례 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날 저녁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 몇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이 충격적인 결혼 사기극에 대한 뉴스가 터져나왔다.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재벌가 결혼식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신랑 가족 신부 살해 모의 혐의로 현장 체포. 1,000억 유산 노리고 예비 시어머니 결혼하면 저 세상으로 보내자. 충격 녹취록 공개. 현실판 기생충. 예비 신부의 통쾌한 반격. 결혼식장에서 살인모의 녹음 틀어. 뉴스에서는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해 익명 및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우리 측의 검토를 거쳐 공개된 결혼식장 영상 일부와 박씨 가족의 비밀 모의 녹취록 핵심 부분은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들끓었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완전히 폭발했다. 충격적이다. 저 가족은 그냥 악마네. 신부님 정말 멋지다. 침착하고
용감해 법의 엄중한 처벌을 지지합니다.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 신부가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저 가족 상습범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 너무 무섭다. 박 씨 가족 5명은 하룻밤 사이에 무명의 서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마 가족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매장당했다. 그들이 살던 빌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고 친척과 친구들은 신상이 털려 인터넷상의 비난에 시달렸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신상 털기를 당하며 명예가 실추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의 톱니바퀴는 냉혹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님이 이끄는 엘리트 변호사팀은 경찰, 검찰과 긴밀히 협력했다. 우리가 사전에 수집한 모든 증거, 최초의 기억에 의한 진술부터 배경조사 보고서, 그리고 결혼식 전감식 카메라로 녹화한, 비록 첫날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증거의 사슬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여러 차례의 모의 장면, 그리고 결혼식장의 완전한 영상까지를 모두 제출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사실 관계는 분명했다. 박 씨 가족 5명은 구속된 후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처음의 변명과 부인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강력한 심리적 압박과 법의 위험 앞에서 그들의 심리적 방어선은 차례로 무너졌다. 시어머니 이숙자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음모를 꾸밀 때는 가장 음험하고 악독해 보였던 이 늙은 여자는 차가운 취조실에서 가족의 지지와 요행 심리를 잃자 이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박지훈에게 우리 집안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약을 탄 것, 도사에게 사람 해치는 방법을 물어본 것까지 모두. 이 단서는 경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어 기록되었다. 그녀는 주된 책임을 아들과 다른 가족에게 떠넘겨 감형을 받으려 했지만 주범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명백했다. 박지훈은 처음의 붕괴 후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상 횡령과 여직원과의 불륜 등 추문까지 낱낱이 밝혀졌고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재산 상속의 꿈이 깨진 것은 물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과 살인 모의에 가담한 것까지. 시아버지 박만식, 큰형 박동훈, 형수 최미영 3사람도 공범으로서 자신들이 범행을 인지하고 모의에 참여했으며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를 모두 자백했다. 박동훈과 최미영의 경제 문제, 사생활 문제도 범행 동기 및 품행 불량의 증거로 기록되었다.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살인 예비라는 극히 악질적인 성격과 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검찰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살인 예비,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박 씨 가족 5명을 기소했다. 그동안 우리 집안은 어떤 언론의 공식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시종일관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의 채널을 통해 우리는 적시에 사건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며 여론이 법의 공정과 여성 안전 문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사건이 지나치게 오락화되거나 나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오래 잠겨있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 반격에 대한 격정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밀려온 것은 깊은 피로감과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 후속 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나 자신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족회사로 돌아와 실제 업무를 접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울 생각으로 작지만 중요한 부동산 프로젝트 하나를 내게 맡겼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으며 바쁜 일상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웠다. 또한 단순히 음모에서 운 좋게 벗어난 재벌집 딸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내 가치를 증명했다. 가끔 김 변호사님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박 씨 가족의 근황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무능하다고 욕하고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악독했다고 원망했으며
큰형네 가족은 억울하게 엮였다고 불평했다. 과거의 그 위선적인 가족에는 이익과 절망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회 뉴스를 듣는 것 같았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자 최고의 숫돌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내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갈고 닦아 주었다. 몇 달 후 법원은 이 떠들썩했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의도가 뚜렷하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박 씨 가족 5명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박지훈과 시어머니 이숙자는 살인 예비, 공갈미수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각각 징역 15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시아버지 박만식, 큰형 박동훈, 형수 최미영도 각각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지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정과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미래는 완전히 망가졌다. 법의 망치가 내려쳐졌다. 박 씨 집안은 그들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계획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선고가 있던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나는 회사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이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은 찬란했고 거리는 차들로 붐볐다. 한때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악몽은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책상 위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눈빛은 다시 집중력과 단단함으로 가득 찼다. 박 씨 집안의 판결은 그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찼던 소동극의 무거운 마침표를 찍었다. 언론의 소란은 점차 잦아들었고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이슈로 옮겨갔다. 내 삶은 마침내 거친 파도 속에서 비교적 평온하지만 약간은 쓸쓸한 바다로 접어든 것 같았다. 복수의 쾌감은 짧았고 남은 것은 뼛속 깊이 스며든 피로감과 인간성에 대한 신중함이었다. 나는 그 웨딩드레스와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고 불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라진 것은 그 위선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순진하고 사람을 쉽게 믿었던 나 자신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주는 내 상태를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그는 별다른 위로 대신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태영그룹이 최근 인수한 낡은 상업지구 재개발 프로젝트 어반스퀘어를 전적으로 내게 맡긴 것이다. 서윤아, 이 프로젝트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네가 경험 쌓기에 딱 좋을 거다. 서재에서 아버지는 두꺼운 프로젝트 자료를 내 앞으로 밀어주셨다. 눈빛에는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상권은 낡았고 소유권은 복잡하며 입주민과 상인들의 요구는 다양해. 골치 아픈 일이지만 만약 잘 해낸다면 회사에게도 너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거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그룹 전체의 자원이 내 뒷받침이 되어줄 테니.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단순히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집중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 무거운 짐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나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어반스퀘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나는 더 이상 위장하거나 조심스럽게 사랑을 떠봐야 했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총괄이사 한서윤이었다. 나는 평범한 여자 신분을 연기하기 위해 입었던 저렴한 옷들을 벗어던지고 간결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눈빛에는 시련을 겪은 후에 날카로움과 차분함이 더해졌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기존 상인들은 보상 안에 불만을 가졌고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설계 계획은 역사적 풍경과 현대 상업의 요구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팀 내부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 총괄이사인 나에 대해 어느 정도 관망하거나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씨 집안과의 그 끔찍했던 경험은 비록 되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무형중의 내 정신력과 협상 기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단련시켜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화기애애함을 쉽게 믿지 않았고 데이터와 사실을 더 중시했으며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포착하는 데 능숙해졌다. 나는 직접 팀을 이끌고 상인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계획안과 보상 기준을 끈기 있게 설명했다.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강압적으로 대하는 대신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의 가정 형편을 파악하고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과 취업 알선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결국 이성과 감성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한 번은 중요한 설계안 심사회의에서 몇몇 베테랑 전문가들이 역사적 건축물 보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을 때 나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상세한 유동 인구 데이터 분석, 주변 경쟁 업종 보고서, 그리고 해외의 유사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높은 비율의 역사적 풍경 보존이 가져올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차별화된 경쟁 우위에 대해 조목조목 논증했다. 내 어조는 평온했고 데이터는 탄탄했으며 논리는 명확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점차 팀 내의 의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신뢰와 협조로 채워졌다. 프로젝트 추진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은 돌파구를 찾았으며 원래 혼란스러웠던 계획은 명확하고 질서 있게 정리되었다. 아버지는 가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으셨는데 보고를 들으신 후 그의 눈에는 칭찬의 빛이 점점 더 짙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오랜만에 충실함과 성취감을 느꼈다.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에너지를 쏟고 청사진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 만족감은 과거의 그 추잡한 감정에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나는 내 안에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에너지와 사업적 재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때 사랑과 인간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한서유는 상처의 연단을 통해 더욱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내면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반스퀘어 프로젝트가 중요한 입점업체 유치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나는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고급 상업 부동산 투자 유치 포럼에 참석했다. 이런 포럼은 인맥을 넓히고 협력 파트너를 찾는 중요한 자리였다. 포럼에는 고위관리, 업계 거물, 자본가, 유명 브랜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는 태영그룹의 대표이자 주목받는 젊은 신예로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과 교류해야 했다. 나는 품위 있는 태도와 전문적인 언변으로 선배들과 업계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브랜드 담당자들과는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조율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는 구진혁을 만났다. 유신그룹은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상업 부동산 거물 중 하나로 깊은 역사와 독보적인 안목, 안정적인 운영으로 유명했다. 구진혁은 유신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막 해외 시장 개척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이번 포럼은 그의 귀국 후 첫 공식 석상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다. 30대 초반 정도로 훤칠한 키에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다. 흔히 볼 수 있는 사업가들처럼 능글맞거나 외향적이지 않고 오히려 학자처럼 지적이고 내성적인 느낌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대화는 의도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미래 상업 공간 체험에 대한 원탁 토론에서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상업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이 교차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어반스퀘어 프로젝트의 옛것을 보존하되 새롭게 활용한다는 철학을 설명했고 구진혁은 글로벌 시각에서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체험이라는 보충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의 견해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생각이 치밀하고 견해가 깊었으며 나의 젊음과 성별 때문에
조금도 얕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매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말은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에둘러 말하거나 억지로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이런 전문성과 존중이 나를 매우 편안하게 만들었다. 포럼 중간 휴식 시간에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다. 그는 명함에 적힌 한서윤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알아차리기 힘든 무언가를 안다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다. 한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반스퀘어 프로젝트 매우 창의적이더군요. 기회가 되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고 오직 프로젝트와 능력에 대한 인정만이 있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다. 포럼이 끝난 후 유신그룹 산하의 한 고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어반스퀘어 프로젝트에 입점 의사를 밝혔다. 나는 구진혁과 몇 차례 업무상 접촉하게 되었다.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공식적인 회의에서였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한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회의가 길어지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한했고 토론이 끝나면 정중하게 회사까지 차를 태워다 줄지 물었다. 명절에는 간결한 업무 인사 메일을 보냈는데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전문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한 만남은 나를 매우 편안하게 했다. 그는 내 가정사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고 내 과거 때문에 지나친 호기심이나 동정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가 보는 것은 오직 프로젝트 총괄이사 한서윤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인 것 같았다. 한 번은 어떤 협력 세부 사항에 대해 저녁 늦게까지 협상하게 되었다. 양측 팀 모두 지쳐 있었고 구진혁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식탁에서의 분위기는 회의실보다 훨씬 편안했다. 어쩌다 보니 화제는 업무에서 가끔 사적인 생활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취미가 등산과 역사책 읽기라고 말하며 도전과 성찰을 중시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나는 간단하게 건축 디자인 관련 서적과 전시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사업 철학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가 어반스퀘어 프로젝트를 시작한 초심과도 일맥상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그는 나를 차에 태워주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그가 말했다. 한 이사님, 함께 일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생각도 깊으시군요. 그 말은 아주 가벼웠지만 마치 작은 돌멩이가 되어 오랫동안 잠잠했던 내 마음의 호수에 던져져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깨달았다. 구진혁은 아마도 박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의 세계는 넓고 질서정연하며 그의 목표는 명확하고 확고했다. 그는 계산이나 의존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 그 자신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존재였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내 마음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다. 사업에 집중하는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고 조용히 나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뛰어난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구진혁과의 만남은 마치 산골짜기의 맑은 시냇물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과거의 상처로 메마르고 갈라졌던 내 마음의 밭을 조용히 적셔주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시종일관 어반스퀘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유신그룹의 고급 브랜드는 순조롭게 입점 계약을 맺었고 프로젝트의 핵심 주축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후속 입점업체 유치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다. 업무상의 협력은 더욱더 완벽해졌다. 구진혁은 훌륭한 파트너였다. 그는 안목이 정확하고 결정이 과감했지만 결코 독단적이지 않았다. 항상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우리는 상점의 동선 설계부터 공공공간의 예술 설치물, 마케팅 활동 기획, 장기 운영 철학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 모든 교류는 마치 생각의 충돌과 융합 같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으며 박지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전문성과 강인한 성격을 인정했고 나는 그의 원대한 비전과 차분한 기품을 존경했다. 이것은 상호 존중과 실력 인정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관계였고 나에게 전례 없는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끼게 했다. 업무 외적으로 우리의 교류는 여전히 절제되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졌다. 그는 가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업계 보고서나 건축 디자인 사례를 공유했고 나는 정중하게 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때로는 프로젝트 회의가 늦게 끝나면 그는 자연스럽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나도 거의 거절하지 않았다. 차 안의 좁은 공간은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때로는 끝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계속 토론했고 때로는 최근에 본 전시나 어떤 경영서적에 대한 감상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했다. 한 번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신호대기 중에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걱정이 섞여 있었다. 요즘 보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반스퀘어 마무리 단계가 가장 힘든 시기죠? 쉬엄쉬엄 하세요. 나는 조금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앞의 도로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고 도시의 네온 불빛 속에서 그의 옆얼굴선은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실제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최종 설계 도면과 입점 업체 목록을 확인했지만 잘 숨겼다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프로젝트는 제 자식 같아서 항상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나는 웃으며 가볍게 넘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그는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좋은 관리자는 완급 조절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멈춰서 풍경을 보는 것이 더 먼 길을 가기 위함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내 신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과도한 관심도 무례한 질문도 없이 단지 친구처럼 적절한 조언이었다. 이 느낌은 매우 기묘했다. 싸움과 방어 외에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반스퀘어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성대한 개장식이 예정되었다. 이것은 지난 1년여간의 내 노력과 능력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태영그룹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준비했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완벽을 기했다. 하지만 개장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개장식 주 무대 장비와 조명, 음향을 담당하기로 했던 업체가 내부 경영난으로 갑자기 파산을 선언하며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이전의 모든 무대 설계와 진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고 남은 시간은 단 7일 뿐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프로젝트 팀은 순식간에 공황에 빠졌다. 임시로 동급의 규격을 갖추고 시간이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설령 찾는다 해도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결과물의 질도 보장할 수 없었다. 엄청난 압박감이 순식간에 덮쳐왔다. 몇몇 젊은 팀원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며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인원을 배치하여 모든 가능한 예비업체를 연락하도록 하고 동시에 수정안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연이어 들려왔다. 거의 모든 대형업체의 스케줄은 꽉 차 있었다. 내가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구진혁이었다. 한 이사님, 그쪽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그의 정보력에 조금 놀랐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다 듣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유신그룹이 오랫동안 협력해온 업계 최고의 이벤트 기획사가 있습니다. 장비와 전문성은 최고 수준이죠. 제가 방금 그쪽 책임자에게 연락했는데 마침 다음 주에 다른 도시에서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며칠 연기되었다고 하더군요. 핵심 팀과 장비를 일주일간 임시로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두 분이서 조율하시고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단순히 업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 가뭄에 단비를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기획사의 수준과 스케줄을 고려하면 구진혁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압박감에서 풀려난 안도감이기도 했고 진심 어린 감사이기도 했다. 별 말씀을요. 그는 가볍게 말했다. 어반스퀘어는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 개장식은 완벽해야 마땅하죠. 저는 한 이사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이유를 프로젝트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돌렸다. 이것이 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면모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했다. 그의 도움으로 업체 위기는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그 최고 수준의 팀은 전문성이 매우 높았고 원래 계획했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나은 제안까지 해주었다. 개장식은 마침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귀빈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다. 어반스퀘어 프로젝트는 단번에 큰 성공을 거두며 이 도시 상업 부동산 재개발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성공 축하연에서 나는 프로젝트 총괄 이사로서 당연히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응하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무심코 사람들 속에서 그 단정한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는 멀지 않은 구석에서 몇몇 업계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도는 여유로웠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 너머로 내게 잔을 들어 보이며 살짝 신호를 보냈다. 입가에는 옅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구 대표님, 이번에 정말 덕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사님 자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나를 보며 온화하고 집중된 눈빛으로 말했다. 한서윤 씨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 이사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직접 불렀다. 한서윤. 그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기묘한 무게감과 온도를 가지고 내 마음의 현을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연이 끝나고 그는 여전히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내리려 했다. 한서윤 씨, 그가 나를 불렀다. 말투는 조금 격식 있었고 드물게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프로젝트도 끝났으니 혹시 제가 친구로서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 얘기는 말고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차 안은 매우 조용했다. 갑자기 빨라지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솔직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떤 강요나 계산도 없었다. 나는 속임수를 겪었고 인간성의 가장 깊은 악의를 보았다. 내 마음은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었지만 결코 그것을 빌미로 삼지 않고 시종일관 경계와 존중을 지켰던 이 남자를 보며 그 얼음으로 쌓아 올린 벽에 가는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몇 초는 마치 무한히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긴장을 보았지만 그의 끈기 있는 기다림도 보았다. 마침내 나는 심호흡을 하고 편안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도감 섞인 가벼움이 담겨 있었다. 일 얘기는 말고요. 3년 후 비온 뒤 맑음. 시간은 최고의 조각가이자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떠들썩했던 결혼 소동극이 벌어진 지 3년이 지났다. 3년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어반스퀘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도시 재개발의 모범 사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여러 중요한 상을 받았고 태영그룹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브랜드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나 한서유는 이 멋진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한테 준의 손에서 더 많은 핵심 업무를 넘겨받아 그룹의 명실상부한 부사장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날개 아래 숨거나 한씨 집안의 딸이라는 이름에 의존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내 자신의 능력과 실적으로 존중을 얻어낸 비즈니스 엘리트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내면과 생활에서 일어났다. 구진혁과의 관계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잔잔한 물처럼 서서히 깊어졌다. 그 일 얘기 없는 저녁 식사 이후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박지훈처럼 조급하고 열광적이지도 거짓된 계산도 없었다. 구진혁의 구애는 그 자신처럼 차분하고 진실했으며 존중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가끔 언급했던 좋아하는 화가를 기억했다가 그 화가의 작은 전시회 초대권을 구해왔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 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직접 답을 주는 대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며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가 지쳐있을 때는 그저 조용히 곁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강변을 산책해 주었다. 그는 내 과거를 피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언급하지도 않았다. 한 번은 내가 먼저 그 경험이 비록 대가는 컸지만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 씨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죠. 강인하고 현명하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냥 당신 자신으로 있으면 돼요. 편안하고 즐겁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요. 당신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니까요. No.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과거로 인해 쌓아 올렸던 마지막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와 신뢰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며 운 좋게도 그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아는 당신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진혁의 부모님은 개방적이고 현명하셨으며 나의 능력과 성격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구진혁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 하셨다. 아버지는 종종 구서방은 사람이 진중하고 책임감이 있어 맡길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내 눈에 다시 빛이 생겼다고 흐뭇해 하셨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깔이었다. 교제 2년 후 별이 가득한 어느 날 밤 구진혁은 내가 설계에 참여한 곧 완공될 마천루 꼭대기에서 프러포즈했다. 그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공사 일정을 조율했고 간단하지만 매우 정성스러운 프러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과장된 형식은 없었고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있었다. 발 아래에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머리 위에는 광활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한서윤 씨, 당신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일출과 일몰을 보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 마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가득한 안정감과 행복만이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오직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만 초대했다. 계산도 음모도 없이 오직 가득한 축복만이 있었다. 나는 또 다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진정으로 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가득했다.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충실했다. 우리는 삶의 동반자이자 사업적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파트너였다. 가끔 우리는 박씨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치 물밑으로 가라앉은 돌멩이가 가끔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김 변호사님이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우연히 언급했다. 시어머니 이숙자는 감옥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다. 박지우는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고생했고 형기는 길고 미래는 완전히 망가졌다. 박씨 집안 다른 사람들도 각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때 억만장자의 꿈을 꾸던 그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사회의 변두리에서 먼지가 되어 끝없는 후회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도 쾌감도 없었다. 마치 멀고 낯선 사회 뉴스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악독함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내 삶은 이미 새롭고 찬란한 페이지를 넘겼다. 최고의 복수는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보다 만 배는 더 멋지게 사는 것이다. 오늘 나는 태영그룹 본사 건물이자 이 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최상층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온 도시가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다. 나는 방금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세계적인 디자인 사무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것은 우리 그룹이 국제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구진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구사모님, 오늘 저녁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그 한강 뷰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구 대표님. 하지만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방금 회의가 끝났거든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자신감 있고 여유로우며 눈에는 빛이 있었다. 곁에는 손에 잡히는 사업과 소중히 여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나락에 떨어진 적이 있었고 인간성의 가장 깊은 아기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내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에 힘입어 힘껏 기어 나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를 보호하는 갑옷과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재련했다. 하늘은 씻은 듯 맑고 구름 한 점 없다. 한때의 거센 비바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온 뒤 맑음, 그리고 내 인생은 바로 지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맑게 갠 하늘이었다.